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 편국지 하나 골라봤어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뭐 명전투기라고 해야 되겠죠. 2차 죄송합니다. 한국전쟁 때에 활약했던 소련의 미그 15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좀 객관 예전부터 다루고 싶었는데 좀 잘된 자료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고요. 이런 걸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떠나서 우리도 그 어떤 과거의 좀 서러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최근에 홍범도 건 같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그가 살았던 큰 흐름, 또 그 기종이 가졌던 큰 흐름을 봐서 그 당시에 아웅다웅 할 때니까 서로 헐뜯고 내가 더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어느 기종이 더 낫느냐부터 해가지고 소련군을 칭찬하면 안 되고 미군은 무조건 우월한 존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립투사들의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7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 이 세상 어디에도 공산주의자, 그럼 공산주의자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국주의자인지 자본주의자인지는. 예. 그런 그 말을 쓰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빼고는. 예. 자, 그것을 우리 대다수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참 얄밉죠. 우리한테 주는 어떤 당금질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고 사실은 학계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전파들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좀 더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심지어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가식을 좀 부스던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 과정에 한 남자애가 등장을 해요. 그의 인생이 그걸 같이 봤을 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땅이 우리 한반도가 세계 정세가 거기서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겠다. 앞으로 2, 30년 지나서 나는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게 미그 15인데 이거는 우리 이제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거고요. 1950년 10월 25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중공군이 이제 참전한 날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저 위로 밀려갔을 때예요.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나서서 도와주는 판이고 소련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죠. 판이 커질까봐. 그래서 중국에 이 비행기를 제공해서 중국군이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중국군도 그 당시 경험이 없어서 이 비행기는 그 당시 신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군이 직접 참여를 해요. 그것도 그게 공개된 지는 전쟁이 끝나고 한 40년 이상 이후 돼서 공개됐어요. 즉 비행기는 당연히 중국군 이렇게 도장을 하고 조종사들도 전부 다 중국군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비행을 할 때도 무선도 러시아 말을 못 쓰고 중국말 하기로 하고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38선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추락을 해서 격추를 당해서 탈출을 하게 되면은 아마 실제 자살도 한 것 같아요. 왜냐 소련이 개입됐다는 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계 속에서 작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하고 미군하고 싸운 거예요. 한국 전쟁이 뭐 그런 건 다 아시죠, 여러분? 세계 최초로 제트 기간의 공중전이 있었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아마 최초로 그 조종사가 한쪽은 미군, 나머지 한쪽은 소련군 이렇게 됐던 거기도 해요. 자, 그런 거고 이 미국인은 이 미코얀과 구레비치라는 이 콤비가 만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군의 그 높은 성능에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이제 그 팀들을 바꿉니다. 젊은 인재들로. 이게 이제 미코얀과 구레비치고 구레비치가 뭐 부소장, 미코얀이 소장 이 정도 되는데 둘이 아주 화합이 잘 됐대요. 그래서 미그 15라는 걸출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냈고 그 당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이제 독일의 앞선 기술을 가져다가 흉내내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엔진이 독일군이 사용하던 제트기의 엔진이 BMW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체 설계 능력은 좋았는데 이 소련 입장에서는 그 엔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많이 드리면 길어지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당시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던 롤스로이스 엔진을 하나 들여오게 되고 거기 소재의 비밀을 파악하게 됩니다. 블레이드의 기술, 합금 기술이죠. 그래서 금방 소련이 한 1, 2년 만에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 엔진.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터보 샤프트에 들어가는 원심 압축기가 들어가는 그런 형의 엔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게 대비를 한 거예요. 대비를 한반도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그 엘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그 당시 미국도 확전을 경계하고 있었고 아까 소련 조종사들도 이게 383 이하로 안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반대로 미군도 여기 두만강을 넘어서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가드가 거기를 핵폭탄으로 공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만강 이북에 안둥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하면 단동 그긴 것 같아요. 거기에 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지는 항상 안전해요. 미군이 저기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항상 출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옅은 살색으로 된 부분이 미국기가 엄청나게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처음에 미군이 이것을 처음 맞닥뜨리고 엄청나게 놀란 건 분명해요. 그리고 정황상으로 봐도 놀랄만 해요. 왜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내려왔고, 그 당시, 북한군도 공군기가 있었지만, 야크기나 프로펠러 비행기였고, 또 조종사들의 경험도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니까 금방 붕괴됐어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부터 다시 밀고 올라가는 그 와중에서는 그냥 미국은 하늘의 동무대였어요. 때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 때리고, 뭐 B-29 호위기도 안 붙고 가서 때리고, 폭탄 퍼붓고, 벌건 대낮에 가서도 그냥 다 때리붙고, 이제 방공망도 다 망가졌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휴전선을 딱 넘어갔는데, 두만강 가까이 갔는데, 그때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소련의 미그기가 등장한 거죠. 세계 최고의 전력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때까지 느슨하게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항공 전력은 뭐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는데 프로펠러기도 많이 쓰고 있었어요. 밑에 이제 P-51 머스탱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초기형 제트 전투기도 있었어요. F-80 같은 거, 뭐 슈팅 스타인가 별명이 그런데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직선익이라는 거예요. 직선익. 밑에 거랑 잘 비교해 보시면 앞에 프로펠러만 떼면 다 똑같아요. 공기 후배구만 빼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초기형의 제트 전투기였죠. 예. 요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미그 15는 후퇴익을 가진 본격적인 제트 전투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뭐 P-51이나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는 당연한 거고 피스톤 엔진 쓰는 거는. 예. 그래도 뭐 피스톤 엔진 쓰는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가 미그 15를 격추시켰다 이런 영웅담이 있긴 해요. 근데 대사는 그게 좀 멀겠죠. 자, 그럼 한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 그게 이제 미그 29랑 관련된 건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처음에 되게 방심했겠죠, 미군이. 미그 15가 들어왔다는 정보도 없었으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만난 거예요. 자, 이게 볼게요. 자, 그때 이제 50년 10월에 처음 등장하고 11월부터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검은 목요일, 뭐 검은 화요일 이런 건이 제가 보기에 두 건이 보이더라고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건이 보여요. 이제 검은 목요일이 먼저 나와요. 이때는 아직 이제 미그 15의 뭐랄까 어려움을 본격 체감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저기 뭐 작전 지역이 어디고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아봐야 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B-29 48대가 참여했고 그 다음 호위기도 많이 붙었어요. 그때 이미 미국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F-80 좀 전에 보여드렸던 초기 형태 제트 전투기 F-84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쌕쌕이라고 부르는 거, 호주기라고 부르던 그 제트 전투기 직선이 그게 100대가 따라 붙었어요. 근데 미국이가 30대 정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먼저 미국이는 한 대도 손상이 된 기록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저기 호위기가 100대나 붙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래서 B-29가 3대가 격추되고 6대가 손상이 돼요.
예. 그리고 저기 이제 호위기들도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검은 목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3개월 동안 폭격을 중단해요. 왜? 자살행위니까 가면. 아무리 호위기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3개월 동안 폭격을 중단하고 그 다음 이제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바뀌느냐? 야간 작전을 해요. 그 당시는 이 비행기들의 레이더가 없던 시절이에요. 아직 그냥 프로펠러 비행기랑 똑같아요. 작전 개념은 기관총으로 주로 하죠. 단지 제트 엔진이 붙었기 때문에 훨씬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고 가속력이 훨씬 좋고 빠르다. 뭐 그 정도 차이인 거죠. 그리고 대규모로 가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이런 작전을 바꿔요. 네, 그래서 그때 미그 15의 위세가 상당히 컸다. 그리고 미국이 절실히 느끼는 거죠. 프로펠러 비행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기존에 있는 초기형의 제트 전투기 직선익 형태는 또 안 된다. 전혀 게임이 빨리 최신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한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었던 F-86 세이브를 가지고 옵니다. 예, 이것도 계속 개량형이 나와요. 전시에는 다 그렇죠. 부족하면 또 개량하고 이미 기체는 있기 때문에 미그 15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기 미그 15랑 이제 붙었는데 이게 최초의 공중전이죠. 앞뒤 맥락을 다 봤을 때 그 당시에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내가 잘냈다, 내가 이겼다라고. 근데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그냥 느끼실 겁니다. 말씀 들으면 F-86이 엔진의 파워나 최고 속도 이런 건 비슷했는데 상승력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고도. 왜냐하면 미그 15는 이미 미군의 B-29나 B-24 이런 걸 이미 많이 본 상태에서 그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운용 고도가 최대 작전 고도가 5만 피트 정도 돼요. 그 상태에서 내리꽂히면서 폭격기 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적의 반격에서도 빨리 회피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작전 고도 그리고 상승력, 기동력에서 달려요. 그래서 도그 파이팅을 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 참여했던 파일럿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미군 파일럿도 그렇고 러시아 파일럿도 있고. 거기 보면은 미군기 F-86이 미그 15한테 꼬리를 잡힌 경우에는 거의 도망을 못 간다. 잡힌다. 그리고 그게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격추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F-86이 미그 15를 추격하는 경우에는 고도를 높여서 도망가면 못 따라온다.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초기형 같은 경우에 뒤로 가서는 좀 개선된 것 같아요. 후반부로 가서는 F-86이 강력한 엔진을 달고 나오면서 그 다음 화력에서 뒤졌다는 부분이 많아요. 이 F-86은 12.7mm 기관포를 6점 가지고 있어요. 6점. 우리 탱크에 실리는 거 있죠. 12.7mm 그걸 달고 있는데 미그 15는 20mm 기관포 2문에다가 30mm 기관포 1문 가지고 있어요. 약간 독일 공군 같은 시기에 딱 그 뭐라고 할까? 폭격기 요격용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발사를 하면 꼬리를 잡고 미그기가 발사를 해서 F-86이 그 탄을 맞으면 몇 발 안 맞아서 바로 사망인데 F-86은 어떨 때는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쏘더라도 많은 명중탄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격추가 안 된다. 화력이 약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초기에 제가 보기에는 미그 15가 우위를 점했다. 뒤로 가서는 좀 개선형이 나오면서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초기는 분명히 그랬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놀랬다. 미그 15라는 기종의 성능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영국 롤스로이스 엔진을 카피해서 만들었지만 엔진 성능도 우수했다. 그 비행기 자체도 가볍고 그래서 되게 튼튼했다. 잘 안 떨어지더라, 안 맞아도.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게 검은 화요일. 이건 좀 덜 소문이 난 것 같은데 러시아 파일럿들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마침 미국 측 자료를 찾으니까 있어요. 이것도 51년 10월 23일 아까보다 한 6개월 반년 정도 있다가 발생한 일이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검은 목요일 뒤로는 비행기에 폭격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9대가 왔는데 그리고 다수의 F-86이 호위로 붙어서 F-86 최신형이 왔어요. 근데 당시 러시아 이제 파일럿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아마 처음 기지에서 뜰 때부터 같이 따라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중간 B-29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서 날라오는데 F-86은 다른 기지에서 떠서 가운데서 만나는 그리고 편대를 구성하는
그래서 폭격 지점으로 이동한 이런 것 같은데 이 당시에 F-86이 늦게 합류했다. 한 4분 정도. 그래서 러시아 파일럿들이 미그 15가 그걸 알고 그것을 활용했다. 그래서 뒤따라온 F-86도 많이 당황했다. 격추됐다. 그래서 이 F-86이 얼마나 격추됐는지 이야기는 없어요. 네. 이때 B-29가 세대가 격추됩니다. 9대 중에 세대가 격추됐기 때문에 3분의 1이 격추된 거예요. 33.3%가 격추됐어요. B-29가 폭격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았던 적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화요일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당시 북한군들이 미군 폭격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건 맞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휴전선 남쪽 미국이들이 안 내려갔던 그 지역, 즉 한국전쟁 초기 당시에 북한군의 공군이 괴멸됐고 미국 공군이 독식할 때, 그리고 중국이 참전하기 전까지 남한 지역,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미그 15가 상당히 훌륭했다. 이 말은 그게 전과에서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투기잖아요. 싸우면서 이기는 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기체를 정말 갖고 싶어 합니다. 미그 15를. 야, 제가 한 대 진짜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런 삐라를 뿌려요. 삐라를. 그래서 이게 물라 작전이라는 것을 CIA하고 국방성에서 같이 합니다. 예, 이 비행기를 하나 가지고 귀순하는 중국군 장교나 북한 장교가 있으면 크게 혜택을 주겠다.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돈 10만 달러 주겠다. 나중에 말을 들어봤더니까 이 북한에 넘어온 사람이 10만 달러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몰랐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비행 가능 기체로 귀순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삐라를 뿌린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뭐 북한군 또 그 미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로 계속 그것도 보냈다고 그래요.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여기 보면 한글도 조금 돼 있어요. 한글도. 예.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미군이 보기에 대부분의 조종사들 기체는 중국 기체다. 가끔 한국 조종사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그 당시 아마 폴란드로 귀순을 한 소련 조종사 같아요. 뭐 다른 기종이겠죠. 그래서 혜택을 받은 전례를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작전까지 했다는 것은 F-86이 부족한 뭔가를 미그 15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인정해 주는 거고, 양쪽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미그 15가 상당히 훌륭한 비행기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중국군이 넘어온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저게 이제 중문으로 중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미국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정확한 영문 번역판이 있더라고요. 얘가 제가 이제 3장짜리인데 그 중에서 제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귀순할 때 귀순을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예요. 그 이후에 우리 다른 귀순 사례도 있고 뭐 이웅평도 넘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도 통용되는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이때 처음 고안된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호기심이 가요.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귀순을 하려면 이런 경로를 택해라. 백령도를 거쳐서 동쪽으로 꺾어서 김포기지로 와라. 김포공항이에요. 고도는 6,000m, 6,100m를 유지하면서 와라. 공항에 오면 바로 내리고 우리 유행기들이 호위를 할 거지만 혹시 시계가 불량하면 서울로 가라. 뭐 김포에서 서울은 금방이잖아요. 서울 상공을 배회해라. 내나 고도 6,100m에서 그리고 랜딩 기어를 내려라.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뱅뱅 돌아라. 그러다가 그런 준비를 하기 전에 유행기가 만나거나 아니면 공격 의사를 표명하면은 빨리 랜딩 기어를 내리고 안 내렸으면 그리고 날개를 좌우로 막 흔들어라. 그게 아마 귀순 의사인 것 같아요. 전투할 의사가 없다. 항복하러 왔다. 비행기 사이에서는 아마 이웅평이 올 때도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1980년대 처음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때 이미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삐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사례가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발생하죠. 이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잘 소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키피디아의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제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서 한국말로 된 내용, 고향 같은 게 영어로 되어 있으면 한국 지명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발음 따라 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 지명을
위키피디아 한국판에는 잘 깨끗하게 돼 있겠다 싶어서 거기를 가봤더니 제가 좀 놀랐어요. 내용이 너무 많이 축소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원본을 가져온 것은 분명해요. 근데 애매한 내용이나 예민한 내용들은 다 뺐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탈피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서는 좀 그런 걸 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좀 더 큰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좀 더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인물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현실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 어떤 평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자신을 정확하게 돌이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건 아쉬웠고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다. 우리가 조금 속이 좁은 부분이 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벗어던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잖아요. 9월 21일 날 북한군의 노금석 대위라는 사람이 미그 15기를 타고 남한을 내려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삐라를 보진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삐라가 뿌릴 당시에 미그 15들은 대부분 중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삐라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이유로 북한의 체제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마침 그가 타고 온 비행기는 미그 15 중에 최신형에 가까운 SDS 형이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그 자세한 스펙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옛날 당시에 김포공항 모습인데 이게 그 당시에 극비의 일이에요.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트럭이 지나가다가 몰래 찍은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 F-86이 있는 것도 보이죠. 이때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걸 접근하는 줄 착륙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착륙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당시 김포공항에 있던 레이더가, 관제 레이더가 정비 중이어서 못 봤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대공포 사격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다른 유행기가 날아와서 뭐 이렇게 위협을 했다거나 살펴보거나 그랬던 적도 없어요. 그냥 날아와서 착륙한 거예요. 근데 착륙하는데, 이 노금석 대위가 거꾸로 착륙을 한 거예요. 즉, 뭐라면 역주행을 한 거예요. 네. 저쪽에서 착륙해 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착륙을 한 거예요. 또 마침 F-86 한 대가 저쪽에 착륙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래서 활주로에서 지나쳤어요. 그쪽 미군 조종사가 놀래가지고 약간 핸들을 꺾을 정도로. 예. 그러고 내려서 보니까 이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엔군들은, 미군은 다시 이제 한국 전쟁이 시작됐나 싶어서 뭐 급시 출동하고 그랬답니다. 예. 자, 그런 해프닝을 가지고 이 비행기가 내려왔습니다. 예. 제가 노금석 대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미그 15하고 이 일을 계기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예. 자, 이 노금석 그 당시에 사진에 53년 당시 21살이었을 때예요. 32년생이니까 2022년에 사망했더라고요. 작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자, 이 경로를 보면은 여러분들 순환 비행장 아실 거예요. 평양 위에 순환 비행장입니다. 지금은 순환 국제공항인지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륙을 했고 이륙 한 순간부터 한 17분 정도 걸려서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최고 시속은 시속 1000km 정도 날라왔대요. 이미 그의 의도가 간파당했을 때는 북한군도 추격할 정도가 못 됐어요. 그래서 유유히 날아온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남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그게 없었잖아요. 그냥 와서 단 하나의 실수를 하면은 그냥 거꾸로 착륙했다는 거. 그래서 이미 이제 주기되어 있던 F-86 두 대 사이에 그냥 싹 주차를 했다고 해요. 예. 자, 이거는 소련 쪽 다큐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소련 쪽 다큐를 보면은 1950년대 한국에 파견됐던 러시아 파일럿들이 나오고, 그 파일럿들은 러시아에서는 엘리트 파일럿이었죠. 중국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와서 한국군과 중국군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트기 훈련을. 거기에 녹음석이 들어있었고, 그 기록 화면에 등장한 녹음석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 됐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미 이제 북한군에서 공군 조종사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금석은 귀순하기 전까지는 여러 전투에 참여했어요.
미국 공군을 대장으로 득출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거는 1935년 사진이니까 만 3살 때예요. 이 사람의 고향이 함경남도 신흥군이고, 그 당시 확실히 북쪽은 저기 우리 일본 식민지 시절할 때 일본이 거기다가 공업 시설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남한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남한은 그때 뭐 쌀 수탈하고 뭐 이런 얘기 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 동그라미 친 아이가 지금 노금석이 3살 때고, 아이 뒤에 아버지가 저기 야구복을 입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당시 30대. 그 당시 일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일본 회사에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 야구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 이름이 오카무라 쿄시였다고 해요. 근데 잠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두뇌가 명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노금석이. 해서 아주 그 노년까지도 한국말, 일본말, 영어를 제가 말하는 건 들어봤습니다. 저기 다큐에서 유창하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 체제에 대한 어떤 상당히 충성심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도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선생님 하다가 다시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슷해요. 다 우리가 그때 있었어도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등생이었다면 학교에서 말하는 게 다 사실이고 책에 있는 게 다 사실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당연히 이 훌륭한 제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내 한 몸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자, 그랬는데 이 뒤에 보면 아버지가 강하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가메가제 갔으면 죽었었겠죠. 부친이 만류해서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체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그때 초기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있었고, 그게 나중에 넘어오는 이유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살짝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 계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러모로 봤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사정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남한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온 비행기가 이건데, 이걸 오키나와로 가져갑니다. 미군들이 비밀리에 가져갔기 때문에 보초 쓰는 거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를 유심히 보시면은 이게 미군한테는 그 당시 상당히 귀한 비행기고, 미국 최고의 테스트 파일럿들이, 시험 비행사들이 이걸 합니다. 타보는데 그새 도장을 미국 도장으로 바꿔놨죠. 여기 보면 US 에어포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기본 실험을 다 하고 요거를 미국 본토로 가져가서 또 추가 시험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조종사 하나 기준해 왔는데 이게 뭐 큰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냉전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세를 탔던 것 같아요. 노검석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자, 54년도에 미국으로 갑니다. 왼쪽에 우리 아는 얼굴이 보이죠. 닉슨 당시 부통령을 만납니다. 이렇게. 그 정도 급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10만 불로 받았겠죠. 당시 10만 불은 지금 어디 보니까 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지금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한 100만 달러, 우리 돈은 한 13억, 그리고 어떤 다른 자료에서는 뭐 몇백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와서 받고, 6.25 때 이미 자기 아버지는 죽었어요. 전쟁통에.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남한에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형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의 절차가 상당히 애매했을 때예요. 그래서 몇 년 기다립니다. 결국 엄마를 만나줍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배려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리고 이게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죠. 대학을. 박사학위까지 한 것 같아요. 기계공학, 전기공학 이쪽으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57년 11월에 이제 그 사이에 뭐 이민법 같은 게 정비되고 하면서 남한에 있던 어머니가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으로 옵니다. 여기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어. 사진 속에 나오는 장면이 인물들이 저 오른쪽 뒤 양경 끼고 키 큰 사람이 공화당 국회의원이에요. 당시에. 자, 이렇게 같이 살게 되고 또 뭐 개성에서 이쪽으로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망명을 온 한국인 여자하고 클라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놓고 딸 하나 놓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미국 쪽의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은 이 노금석과 같은 편대에 있던 동료 4명 총살당했다고 해요. 이 건으로. 예, 예, 예.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겠죠. 물론 이 어머니는 지금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예. 자, 이게 이제 노금석이 타고 온 미국인데 원래 도장으로 돌아갔네요. 이게 이제 미국 오하이오에 가면은 데이턴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미국에서 제일 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예, 그 공군기지 내에 미 공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비행기가 아직도. 자, 그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다수의 방산업체,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뭐 로키드 마틴, 보잉, 기타 등등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런 데를 다 거치고 대학 교수가 돼요. 무슨 항공대학 같은데 교수가 돼서 은퇴한 후에 2022년에 플로리다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교수 시절 여기 뭐 엠버리 리들 뭐 항공대학 이런 이름인 것 같은데 이름을 미국 이름을 가지죠. 시민권을 이제 했고 그래서 그 아까 삐라 또 보면은 너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숨겨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민권으로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망명이 이제 된 것이죠. 되고 이름도 미국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미국 시민권 당연히 획득합니다. 이게 1990년대 사진이에요. 90년 사진이에요. 90년 사진이고 이 딸이 아마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한국은 남한을 딱 한 번 왔다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기록상으로는 차 나이가 들었을 때 어디가 마음이 잘 생각이 많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 네. 태어난 곳이니까. 네. 안 그러면은 그리고 참 뭐 남한이 북한을 통일시키든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든 해서 그가 북한 땅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가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남한이 그때는 참 못났지만은 지금은 상당한 나라가 됐으니까 남한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내지는 부인을 만나고 자식을 키웠고 자기를 보살펴준 미국 땅이 제일 편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게 살았을 수 있는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태어나가지고 또 똑똑하고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눈길을 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낀 거거든요. 본인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봐서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 네. 뭐 저는 이걸 쭉 보면서 그가 한 결정이 나쁘다, 좋다 이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결정에는 항상 뒤에 후폭풍이 따르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 후폭풍이 따르죠. 네. 자,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이가 다 들어서 자 돌아갈 때가 되면은 그런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좀 비극적인 상황이 좀 안 생겼으면 싶다. 제가 이 채널을 하는 것도 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예방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세상 일은 또 세상 일대로 흘러가겠지만 어떤 충격이 있을 때 그걸로 또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약하면 무너지잖아요. 예, 선택에 쫓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밀려가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인생은 좀 슬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에 갈수록 아무 데도 뿌리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렇게 되긴 싫다. 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난 그렇게 되기는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